로렌조, 또 북쪽 울타리 뚫렸어. 미치겠네. 또 재규어냐? 이번엔 5마리. 목만 물어뜯었대. 이건 식사가 아니라 놀이야, 놀이. 칠레 파타고니아, 이 붉은 초원의 심장부엔 오늘도 양의 피가 흐릅니다. 3대째 이어진 목장, 그리고 매년 5만 달러의 피해를 입고 있는 한 남자. 도대체 이 지옥 같은 땅에서 우린 뭘로 버텨야 되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서울에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진돗개. 짖기보다 먼저 움직이는 개야. 그리고 곧 하늘색 눈을 가진 한국의 개 한 마리가 파타고니아 초원을 향해 비행기를 탑니다. 그 개의 이름은 청운. 이것은 남미 야생을 지배한 동양의 전설, 그리고 한 남자의 생존을 건 마지막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양 3마리를 잃었습니다. 목에 핏자국만 남긴 채 말이죠. 젠장할 재규어들. 파타고니아의 붉은 초원에서 3대째 양목장을 지키는 로렌조 바에즈,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망해가는 한 남자의 절박한 생존기이자 한국에서 온 작은 기적에 관한 기록이에요. 로렌조, 또 북쪽 울타리가 뚫렸어. 마누엘의 외침에 저는 총을 집어들고 트럭에 뛰어올랐습니다. 엔진 소리는 마치 제 심장처럼 불규칙하게 울려댔어요. 언덕을 넘어 북쪽 초지에 도착했을 때 눈앞의 광경에 저는 차에서 내리지도 못했습니다. 제 양 5마리가 피웅덩이 속에 누워 있었죠. 마치 누군가 붉은 물감을 뿌린 것처럼. 이건 식사가 아니야. 놀이야, 놀이. 재규어 새끼들이 재미로 죽인 거라고. 마누엘은 쓰게 웃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가장 가까운 양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직 따뜻했습니다. 그래, 놈들은 멀리 가지 않았을 거예요. 5만 달러. 뭐라고요, 주인장? 지금까지 잃은 돈이야. 내 땅의 가치는 계산하지도 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타고니아의 하늘은 언제나처럼 너무 푸르러서 가슴이 아팠어요. 할아버지가 이 땅을 개간했을 때 그는 말했죠. 이곳의 붉은 초원과 푸른 하늘 사이에서 우리 가문은 영원히 번창할 것이다. 그 말을 믿고 아버지는 목숨을 바쳐 이 땅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손에서. 정부에선 뭐래요? 마누엘의 질문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연보호구역 확장 계획 때문에 재규어를 죽이면 벌금을 물어. 물론 우리 양들이 죽는 건 자연의 섭리라나.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가 지었던 오래된 창고에 틀어박혔어요. 벽에는 3대에 걸친 바에즈 가문이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중 제 결혼식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5년 전 마리아가 저를 떠나기 전의 모습이었죠. 여기서 평생 양이나 키우면서 살 순 없어, 로렌조. 그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양들의 울음소리와 함께. 보험사놈들은 불가항력적 야생동물 피해라며 손을 털었어요. 은행은 이미 2번이나 대출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책상 위 달력을 보니 3월 15일. 이대로라면 6월이 오기 전에 이 모든 것이 남의 손에 넘어갈 거예요. 술병을 비우며 컴퓨터를 켰습니다. 지난달부터 답장 없던 이메일들 사이에서 한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고모부로부터 진돗개,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한국인 수의사였던 고모부는 종종 저에게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호기심에 이메일을 열었어요. 로렌조, 내 상황 들었다. 세상에는 2종류의 개가 있어. 짖기만 하는 개와 움직이는 개. 진돗개는 짖기보다 먼저 움직이는 개야. 첨부된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눈 덮인 산길에서 한 마리 회갈색 개가 늑대 무리와 대치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 작은 개 한 마리 앞에서 늑대들은 감히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영상 아래에는 짧은 설명이 있었죠. 진돗개 한때 호랑이와 맞서 싸웠던 한국의 수호견. 주인과 가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충성심. 술에 취해 있었지만 제 손은 떨리지 않고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 개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죠? 화면 맨 아래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망가진 울타리 너머로 재규어의 발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 양들의 피가 초원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파타고니아의 석양과 다를 바 없는 붉은색으로. 회신 버튼을 누르자마자 울타리 밖에서 제규어의 포효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에서 온다는 그 작은 개 한 마리가 어쩌면 내 목숨을 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때까지 전혀 하지 못했죠. 외교 가방. 그것은 제가 처음 청운을 만난 방식이었습니다. 칠레 산티아고 공항에서 한국 대사관 직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에즈 씨, 특별 화물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문화교류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남자는 특별 운반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구멍이 뚫린 그 상자에서 낮은 숨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고모부가 보내준 구원자란 말입니까? 상자 문을 열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파란 눈? 짙은 회갈색 털을 가진 개가 저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그의 눈동자였습니다. 새벽 하늘을 닮은 깊고 푸른 눈. 대사관 직원이 설명했죠. 매우 희귀한 경우입니다. 고혈통 진돗개 중에서도 파란 눈은 1000마리 중 1마리 꼴이라고 하네요. 이름은 청운이라고 합니다. 청운이요? 네, 푸른 구름이란 뜻입니다. 하늘로 떠오른 구름처럼 고요하지만 모든 것을 꿰뚫는 존재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청운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한 번도 짖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이웃들이 모여들었어요. 이게 뭐야, 로렌조? 유치원 강아지 분양회인가? 페드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인근에서 가장 큰 목장의 주인이죠. 이 작은 동양개가 제규어를 막는다고? 차라리 총을 더 사지 그랬어. 청우는 그런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목장 주변을 천천히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영토를 인식하는 것처럼요. 그날 밤 저는 청운에게 헛간 한쪽에 자리를 마련해줬어요. 하지만 새벽에 일어났을 때 그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안 돼, 벌써 도망갔어? 허둥지둥 밖으로 나가보니 마누엘이 놀란 표정으로 언덕을 가리켰어요. 주인장, 저기 보세요. 언덕 위에 청운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그는 우리 목장의 가장 높은 곳을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망을 보는 듯한 모습이었죠. 별난 개네요. 밤새 저렇게 고지대 능선을 따라 순찰했어요. 한 번도 짖지 않고요. 그 후로 청운은 매일 밤 자신만의 루트를 만들었습니다. 북쪽 울타리부터 시작해 동쪽 계곡, 그리고 서쪽 절벽까지. 한 번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았어요. 마치 패턴을 만들지 않으려는 듯 했죠. 다섯째 날 저녁, 마누엘의 아들 리카르도가 달려왔습니다. 바에즈 씨, 빨리 와보세요. 북쪽 울타리에서요. 저는 총을 들고 달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 인생을 바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제규어 한 마리가 울타리를 넘으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청운이 이미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울타리 그림자에 몸을 숨긴 채 움직이지 않고 제규어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제규어가 울타리에 발을 걸치는 순간 청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단 한 번의 짖음도 없이 그저 눈빛만으로 두 동물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제규어가 몸을 굳혔어요. 파란 눈동자에 무슨 힘이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제규어는 피식 소리를 내더니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리카르도가 중얼거렸어요.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방울의 피도 한 번의 싸움도 없이 청운은 맹수를 물리쳤어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제 집에 모였습니다. 이젠 조롱이 아닌 경외감이 그들의 눈에 가득했어요. 저게 사람보다 낫군. 페드로가 말했습니다. 청운은 그런 찬사에도 무관심한 듯 조용히 제 발치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다음 위협을 예상하기라도 하듯이. 새벽 4시, 저는 청운의 낮은 그르렁거림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을 통해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었어요. 청운은 제 침대 옆에 앉아 북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귀는 쫑긋 세워져 있었죠. 무슨 일이야, 청운? 몸을 일으키자 청운이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는 단 한 번도 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밖으로 나갔죠.
뭔가 이상한 느낌에 총을 집어들고 뒤따랐어요. 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청우는 이미 북쪽 울타리를 향해 달리고 있었죠. 저는 급히 픽업 트럭에 올라 엔진을 켰습니다. 헤드라이트를 켤 생각도 못했어요.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북쪽 외곽에 도착했을 때 저는 트럭을 세우고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달빛만으로는 주변을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쌍안경을 꺼내 주변을 살폈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규어. 그것도 어른 수컷이었어요. 양떼를 향해 울타리를 넘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젠장. 총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제 시야 한쪽에서 움직임이 감지됐어요. 청운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곳에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제가 도착하기 전부터 저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청운은 언덕 그늘을 따라 몸을 낮추고 제규어의 후면을 향해 조용히 접근했어요. 그의 움직임은 마치 물 위를 미끄러지듯 부드러웠습니다. 풀잎 하나 흔들리지 않았죠. 순간 제규어가 뭔가를 감지한 듯 고개를 돌렸어요. 두 마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런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달빛 아래 파타고니아 초원의 침묵 속에서 두 동물이 서로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규어는 청운보다 3배는 더 컸어요.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은 순식간에 청운을 끝장낼 수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청운은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청운의 푸른 눈이 달빛에 반사되어 마치 2개의 파란 불꽃처럼 빛났어요. 제규어가 갑자기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저는 숨죽여 지켜봤어요. 청운은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제규어는 이상하게도 뒤로 물러났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단 한 발의 싸움도, 단 한 번의 짖음도 없이 말이죠. 믿을 수 없었어요. 청운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제규어가 사라진 방향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제게로 걸어왔어요. 대체 넌 뭐지? 제 손이 청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피부 아래로 강철 같은 근육이 느껴졌어요. 청운은 저를 올려다보며 짧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마치 내 일을 한 것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아침이 되자 목장 식구들이 모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누엘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적에는 영혼이 있어요, 주인장. 제 할아버지는 이런 존재를 수호령이라고 불렀죠. 리카르도는 더 실용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청운은 우리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어요. 그가 제규어들을 물리치는 동안 우리는 울타리를 강화하고 감시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창밖으로 양떼를 지키고 있는 청운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언덕 위에 앉아 지평선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제 할아버지가 이 땅을 처음 개간했을 때 꿈꿨던 수호신과도 같은 존재였죠. 저게 사람보다 낫다. 입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어요. 진짜 위험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요. 파타고니아의 장마철은 지옥과도 같습니다. 하늘이 갈라져 쏟아지는 비, 우레와 번개가 대지를 때리는 소리. 그리고 불어난 계곡물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데려오죠. 로렌조. 호세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마누엘의 아내가 흠뻑 젖은 채로 제 집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비옷을 걸치며 물었어요. 어디로 간다고 했지? 북쪽 늪지대요. 범람한 계곡물이 양들을 고립시켰다고. 저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북쪽 늪지대는 평소에도 위험했지만 장마철에는 더욱 그랬어요. 제 아버지는 그곳을 함정의 입이라고 불렀죠. 청운. 가자. 청운은 이미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털은 젖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날카로웠어요. 픽업 트럭에 올라타자마자 그는 조수석 창문 밖을 주시했습니다. 비는 계속해서 내렸고 도로는 진흙탕이 되어 있었어요. 트럭이 미끄러지며 간신히 늪지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내리자마자 청운이 갑자기 으르렁거렸어요.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총을 장전하며 주변을 살폈어요.
청우는 이미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를 따라 수십 미터를 걸었을 때 갑자기 그가 멈춰 섰어요. 손전등을 비추자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호세의 모자. 진흙 속에 반쯤 파묻혀 있었죠. 호세, 어디 있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비 내리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개구리 울음소리뿐이었어요. 청운이 갑자기 왼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급히 따라갔어요. 그리고 이런 제 길. 거대한 아나콘다의 흔적이었습니다. 진흙 위에 남겨진 뱀의 몸통 자국은 제 허벅지보다도 굵었어요. 파타고니아 북쪽 늪지대에서 아나콘다라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범람한 남쪽 강을 타고 올라온 모양이었죠. 호세는 이미 말을 마치기도 전에 청운이 갑자기 돌진했어요. 저는 미끄러지며 뒤따랐습니다. 빗속에서도 청운의 움직임은 정확했어요. 마치 뭔가를 쫓는 듯했죠. 갑자기 앞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줘. 제발. 호세였어요. 저는 안도감에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한 순간 제 다리가 뭔가에 걸려 넘어졌어요. 손전등이 떨어지며 주변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어요. 그것은 아나콘다였습니다. 제 발목을 감고 있었죠. 순식간에 그 괴물은 제 허리까지 감아 올라왔어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총은 이미 진흙 속에 빠져 있었고 저는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저는 보았어요. 청운이 공중으로 뛰어올라 아나콘다의 뒷목을 물어뜯는 장면을 말이죠. 아나콘다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저를 놓았습니다. 청운은 놓지 않았어요. 그의 이빨은 아나콘다의 목을 파고들었고 발톱은 뱀의 비늘을 찢어냈습니다. 아나콘다는 청운을 떼어내려 몸을 휘둘렀지만 그는 끝까지 물고 늘어졌어요. 저는 간신히 일어나 진흙 속에서 총을 찾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정확히 아나콘다의 머리를 조준했어요. 총성이 울리자 뱀은 마지막 경련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비가 그치고 있었어요. 저는 청운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온몸에 상처를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제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는 바로 제 몸 위에 엎드려 저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넌 정말. 말을 잇지 못하고 청운을 안았습니다. 그의 심장 박동이 제 가슴에 전해졌어요. 호세는 근처 나무에 매달려 있었지만 다행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한 장이 화제가 됐거든요. 아나콘다와 싸우는 청운의 모습과 그가 제 몸 위에 엎드려 보호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진은 SNS에서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어요. 한국 진돗개, 파타고니아의 영웅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청운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퍼졌습니다. 목장은 다시 활기를 찾았지만 아나콘다와의 싸움 이후 청운은 조금씩 노령화되어 갔어요. 한 번은 제규어를 쫓다가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았죠. 청운이 나이가 들었어요, 주인장. 마누엘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고모부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일주일 후 답장이 왔죠. 청운의 아들을 보내마. 피는 속일 수 없는 법이야. 한 달 후 또 다른 외교 가방이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백색 털과 등에 호랑이 같은 무늬가 있는 진돗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태백이라는 이름의 녀석이었죠. 태백? 무슨 뜻인가요? 한국의 산 이름입니다. 흰산, 거대한 산이라는 의미예요. 태백은 도착하자마자 제 목장을 자기 영토인 양 날뛰었습니다. 닭장을 엎고 양들을 놀라게 했어요. 청운은 그런 태백을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이 녀석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냐? 페드로의 비꼼에 저도 걱정이 되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청운이 태백의 목덜미를 물었어요. 강하게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경고였죠. 태백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건 놀라운 훈련 과정이었어요. 청운은 매일 태백을 데리고 목장을 순찰했습니다. 제규어 발자국을 맞게 하고 가짜 위험 상황을 만들며 반응을 시험했어요. 청운의 방식은 엄격했지만 효과적이었죠. 마치 군대 교관 같아요. 3주가 지났을 때
태백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에너지는 넘쳤지만 이제 그 에너지에는 목적이 있었어요. 주인장, 재규어 발자국이 동쪽 울타리에서 발견됐어요. 그날 저녁 저는 망원경을 들고 지붕 위에서 감시했습니다. 청운과 태백은 이미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자정이 지났을 때 커다란 재규어가 나타났습니다. 울타리를 넘으려는 순간 청운과 태백이 그림자에서 나타났어요. 놀랍게도 청운은 태백을 앞세우고 물러섰습니다. 태백은 잠시 망설였지만 청운의 낮은 그르렁거림에 용기를 얻었어요. 짧은 포유와 함께 뛰어올라 재규어의 코를 물고 균형을 무너뜨렸죠. 재규어는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태백은 물러서지 않고 계속 압박했어요. 청운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나 대신 너다. 그날 이후 태백은 진정한 목장의 수호자가 되었어요. 청운은 여전히 곁에서 지도했지만 점점 더 많은 일을 태백에게 맡겼습니다. 권력 이양이 시작된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마치 왕위 계승 같아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두 수호자의 실루엣이 파타고니아의 붉은 하늘에 또렷했어요. 바에즈 씨, 당신의 목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문 앞에 서 있는 여자는 브루나 산티아고, 칠레 지역 방송국 카날 수르의 PD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어요. 개인적으로는 믿기 어렵더군요. 한국개 한 마리가 재규어와 아나콘다를 물리쳤다니. 저는 웃으며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증거를 원하신다면 그건 쉽습니다. 저기 봐요. 창밖으로 태백이 양떼를 인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태백은 한 마리도 잃지 않고 양들을 헛간으로 몰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짖음도 없이 그저 움직임만으로 말이죠. 놀랍군요. 그런데 파란 눈을 가진 개는 어디 있나요? SNS에서 화제가 된 그 개 말입니다. 제 마음이 아려왔어요. 청우는 요즘 대부분의 시간을 제 침실 옆에서 보냈습니다. 여전히 영리했지만 그의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죠. 청우는 이제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목장의 영혼이죠. 브루나는 일주일 동안 우리 목장에 머물렀어요. 카메라맨과 함께 태백이 밤마다 순찰하는 모습, 청운이 눈속을 걷는 모습, 두 개가 함께 있는 장면들을 촬영했습니다. 그녀의 열정은 대단했어요. 이건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바에즈 씨. 이건 현대 신화예요. 촬영 마지막 날, 브루나는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파타고니아 목장주에서 한국계의 옹호자가 된 느낌이 어떤가요? 제가 그들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들이 저를 선택한 겁니다. 청우는 재규어보다 아나콘다보다 강했어요. 그건 몸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정신의 힘 때문이었죠.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백이 그 정신을 이어받은 건가요? 그 순간 태백이 제 옆에 앉았어요. 그의 하얀 털이 아침 햇살에 빛났습니다. 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요. 청운이 침묵의 수호자였다면 태백은 행동의 전사입니다. 한 달 후 한국 진돗개 파타고니아를 지키다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청운이 재규어와 대치하는 장면, 아나콘다와 싸우는 모습, 태백이 양떼를 보호하는 영상이 전국을 사로잡았죠.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이 땅의 보호령입니다. 뉴스 앵커의 말이 국중에 울려 퍼졌어요. 다음 날부터 우리 목장은 방문객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관광객부터 진지한 연구원들까지 모두가 청운과 태백을 보기 위해 몰려왔어요. 칠레 농업부 장관도 직접 방문했습니다. 바에즈 씨, 당신의 방법은 환경 친화적 축산업의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맹수 퇴치를 위한 독극물이나 올무 대신 자연스러운 방식을 택하셨으니까요. 심지어 한국 대사관에서도 사람이 왔어요. 그들은 청운과 태백을 한-칠레 문화교류의 상징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바에즈 씨의 목장은 이제 관광명소가 될 겁니다. 마누엘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관심이 목장과 양들에게 좋은 일일까요? 더 중요한 건 청운과 태백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요? 그날 밤 저는 청운과 함께 현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넌 이제 유명인사가 됐어. 어떻게 생각해? 청우는 그저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파란 눈에는 여전히 같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명성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멀리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규어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감히 우리 울타리에 접근하지 못했죠. 전설은 이미 시작되었으니까요. 파타고니아의 겨울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날도 아침에는 맑았지만 정오가 지나자 갑자기 하늘이 회색으로 변했어요. 저는 기상예보를 확인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폭설이 오겠군. 청우는 현관 앞에 앉아 북쪽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이든 관절은 날씨를 남들보다 먼저 느끼는 법이죠. 태백은 이미 양떼를 남쪽 초지에서 헛간 쪽으로 모으고 있었어요. 주인장, 문제가 있습니다. 마누엘이 라디오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인근 마을에서 들개 무리가 가축을 공격했대요. 무려 9마리나 된다고 합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규어는 보통 혼자 사냥하지만 들개는 다릅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 움직이고 전략적으로 공격하죠. 심지어 위험을 감수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태백을 불러 모든 양을 헛간에 가두자.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거세지는 바람 소리가 울부짖는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자 목장은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청우는 계속해서 창밖을 응시했어요.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죠. 자정이 지났을 때 청운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낮은 그르렁거림이 그의 목에서 울려나왔어요. 저와 태백도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남쪽 초지예요. 리카르도가 소리쳤어요. 쌍안경으로 보니 어두운 형체들이 눈밭 위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들개 무리였어요. 그들은 양들이 있는 헛간을 노리고 있었죠. 총을 가져와. 저는 급히 소총을 집어들었습니다. 청운과 태백은 이미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그들은 날쌔게 뛰쳐나갔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두 개의 움직임은 정확했어요. 태백은 중앙에서 헛간을 지켰고 청운은 측면으로 돌아들게 무리의 후방을 노렸습니다. 제가 뒤따랐지만 눈이 너무 깊어 진 척이 없었어요. 안 돼. 제 눈앞에서 들개 2마리가 청운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청운은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한 마리의 목을 물어던지고 다른 한 마리의 다리를 공격했죠. 하지만 더 많은 들개들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저는 총을 겨누었지만 눈보라 때문에 명중시키기 어려웠어요. 한 발을 발사했더니 들개 한 마리가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더욱 광포해졌죠. 그때 태백이 울부짖었어요. 푸른 눈의 청운과 달리 태백의 눈은 불꽃처럼 붉게 빛났습니다. 그는 눈보라를 가르며 청운에게 달려갔어요. 함께라면 더 강했죠. 하지만 들개 무리는 끈질겼습니다. 그들의 공격은 계속되었고 청운은 큰 부상을 입었어요. 그의 하얀 털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태백은 필사적으로 그를 보호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그때였어요. 청운이 마지막 힘을 모으는 순간이. 그는 고통에 휩싸인 몸을 일으켜 언덕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앉은 자세로 들개 무리를 내려다보았어요. 그의 파란 눈이 달빛에 반사되어 마치 두 개의 별처럼 빛났습니다. 들개들은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어요. 청운의 눈빛에 무슨 힘이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겁에 질린 듯 뒤로 물러났습니다. 한 마리, 2마리. 결국 모든 들개가 흩어졌어요. 눈보라가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급히 청운에게 달려갔어요. 그는 여전히 앉은 자세로 목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승리의 빛이 어려 있었지만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청운. 제발. 그는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마치 임무를 완수한 전사처럼 말이죠. 그날 밤 파타고니아의 별들은 평소보다 더 밝게 빛났습니다. 저는 청운의 몸을 목장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 묻었어요. 그가 늘 지켜보던 곳에서 영원히 저희를 지켜볼 수 있도록 말이죠.
태백은 무덤 옆에 앉아 밤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바람에 실려 파타고니아 전역에 울려 퍼졌어요.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청운의 무덤을 비추었습니다. 태백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태백. 그의 눈에서 슬픔이 사라지고 결의가 번득였어요. 마치 책임을 완전히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그날부터 태백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젊은 개의 장난기는 찾아볼 수 없었죠. 그는 이제 진정한 목장의 수호자였습니다. 주인장, 태백이 양들을 모으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마누엘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태백은 청운처럼 짖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양들에게 손짓 없이도 이동을 유도한다는 점이었죠. 그저 양떼 주변을 특정 패턴으로 움직이면 양들이 마치 그의 생각을 읽듯 따라갔습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훈련받은 양치기 개들도 이렇게는 못해요. 리카르도가 감탄했어요. 태백은 목장을 세 구역으로 나눠 순찰했습니다. 밤마다 각 구역을 시간차를 두고 돌았어요. 제규어나 들개들이 패턴을 예측할 수 없게 말이죠. 청운에게서 배운 전략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발전시킨 겁니다. 카날 수루에서 연락이 왔어요. 후속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대요. 브루나가 다시 목장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태백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마치 청운의 영혼이 그에게 옮겨간 것 같군요. 카메라는 태백이 아침 안개 속에서 양떼를 인솔하는 모습, 밤중에 제규어의 흔적을 쫓는 장면, 청운의 무덤 위에 앉아 지평선을 바라보는 순간들을 담았어요. 브루나는 저에게 마지막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바에즈 씨, 이제 태백이 청운의 자리를 완전히 대체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태백이 언덕을 오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대체가 아닙니다. 계승이죠. 청운은 나를 구했고 태백은 내 삶을 지킵니다. 나는 그들에게 빚졌고 그들은 멀리 조국에게서 왔어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저희 목장은 국제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양 사육사들과 개 훈련사들이 전 세계에서 방문했어요.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진돗개를 수입하려는 시도도 있었죠. 12월 눈이 내리는 어느 날 칠레 농업부 장관이 직접 방문했습니다. 바에즈 씨, 정부는 당신의 목장과 진돗개 사례를 국가농장관리 우수 모델로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공식 문서를 전달하며 미소 지었어요. 또한 파타고니아 국경 수비대 기지 앞에 진돗개 청운의 동상을 세우려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니까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격스러웠어요. 청운이 와서 3년, 그가 떠난 지 6개월 만의 일이었죠. 동상 제막식 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태백은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동상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모두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청운의 모습이 늠름하게 서 있었어요. 그 파란 눈은 비록 금속이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이 동상은 단순한 개를 기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충성, 용기, 그리고 지혜의 상징입니다. 장관의 말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태백은 고개를 들어 동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이해의 빛이 어렸어요. 그날 저녁 저는 태백과 함께 청운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본 파타고니아의 석양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어요. 내 아버지는 역사가 됐어, 태백. 그리고 넌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지. 태백은 마치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청운의 눈은 지금도 태백의 행동을 통해 남미의 바람을 가르며 먼 곳을 응시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의 유산은 계속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파타고니아의 붉은 초원에 한국에서 온 작은 기적의 이야기가 영원히 새겨진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